강민의 잡지사 11호로 두 번째 페이지, 추운 날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같은 남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또 커피 원두색 옷을 저희 둘 다 입고 있네요. 지난주에 이제 화장품의 역사 편에서 네. 썸네일이 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저한테 이제 그 댓글로 올려주셨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거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네. 그 잡지사의 조회수가 올라간다면 네네. 거기에 몸을 바친, 한자로 하면 헌신할 그렇군요. 의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행사 직원분들은 조금 약간 반발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잡지사하고 이런 어떤 방송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허용한 계약서가 있느냐 이런 이건 좀 논쟁이 넘지 않았냐, 선을. 있었는데 그 제 계약서 내용을 확인을 못했다로 예. 얼버무리긴 했었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네. 예. 근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좀 진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썸네일에서는 약간 좀 과장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고 뭐 저 한 몸 희생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잡지사에 들어와서 역사적 교양을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야. 역시 박수를 보냅니다. 예, 새색시 같다, 대왕대비 마마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예. 이게 그러니까 얼굴도 약간 좀 하얗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광일, 예, 물광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네네. 화장품의 역사편이기도 하고 해서 네. 예. 감사드리고요, 항상. 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정말 꽤나 쌀쌀합니다. 정말 가을을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시기에 경복궁 안을 거닐면 떨어지는 낙엽들도 이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경복궁 한복판에 한때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 거대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계실 거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 총독부는 어떤 건물인가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조선 총독이 머물면서 한반도를 지배하는 그리고 한국인들을 통제하던 그 지배 권력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 강제되었을 때는 당시 고종 황제도 있었고 하니까 임시 방편으로 통감부라는 걸 설치해서 외교 업무나 사법 업무라든지 나중에 이제 일정한 행정 업무까지 관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한적이었었는데 그 통감부 건물이 당시 서울의 중심 부분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찾다가 남산 일대 그래서 당시 이제 외성대라고 불렀던 곳에다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 시기에 예. 이제 국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8월 29일 1910년에. 네. 그러면서 이 통감이 총독으로 역할을 바꾸게 되는데 데라우치 총독이 된. 그렇죠. 예. 그럼 이제 통감은 제한적인 영역에서 한반도에 간섭을 했다면 그렇다면 총독은 아예 한반도의 왕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 정치, 군사, 나중에 군사는 일부 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당시 뭐 황제나 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그대로 갖게 되는 존재가 총독입니다. 당연히 기구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갑자기 어떻게 보면은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없으니까 통감부를 그대로 총독부로 쓰고 남산에 있던 걸? 남산에 있던 걸 쓰고 예. 그다음에 그 주변에 몇 개의 건물을 새롭게 이제 증축을 하거나 신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청사를 여러 곳에 놓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래도 좀 좁다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총독부 건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논의 속에서 1911년경에 당시 이제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여러 장소를 물색을 하고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최종 결정된 곳이 바로 고약하게도 경복궁 안쪽. 진짜 조선의 왕노릇을 하려고 그러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치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경복궁이 대략 이제 그 평수로 제곱미터가 아니라 평수로 괜찮. 수요일 그분은 오늘 잠깐 배제하셔도 좋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한 12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주변 영역 포함해서 한 20만 평 정도를 일단 총독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합니다. 20만 평을요? 네. 경복궁 일대 부지를요? 경복궁을 포함해서 그 주변 부지까지. 20만
30만 평.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1915년에 박람회를 경복궁에서 열게 되는데요. 네. 널리 알려진 시정 5년 기념 물산 공진회라는 박람회를 여기서 개최를 합니다. 예, 충북부 관할이니까 이미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이 박람회가 이름만 들어보면은 총독부가 통치를 하기 시작한 지 5년을 기념하는 박람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짓기 위한 사전 작업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박람회를 하려면 예. 기존에 있었던 한옥 건물들이 좁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개조를 하거나 철거를 합니다. 이때 박람회 때 철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경복궁 건물 상당수가 이때 철거를 당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박람회 가면은 메인 그 전시관이 있죠. 네. 당시 이제 1호 전시관이라고 불렀는데 이 1호 전시관이 광화문 바로 뒤쪽에 들어서게 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호 전시관 면적이 1,490평인데 나중에 들어서는 총독부 건물이 차지하고 있었던 건평 면적이 2,115평입니다. 뭐 얼추 뭐 많네요. 얼추 한 60-70%에 해당하는 규모의 예. 그 위치에 전시관이 들어섰으니 이 일대가 이미 어떻게 보면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그러네, 뭐 그러네.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작업이 들어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가운데 총독부 건설을 위한 경복궁 일대 마스터 플랜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이제 총독부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건물이 들어서면 그 주변 경관을 뭐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의 아름다운 공간이 어디였냐면 히비야 공원이에요. 히비야 공원. 도쿄에 있는. 도쿄 히비야 공원. 네, 일본에 있는 최초의 서양식 공원입니다. 네. 이 히비야 공원을 총독부 주변의 모습으로 꾸미자 여기처럼. 경복궁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넣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분수도 넣고, 그 다음에 분수? 뭐 조각공원도 만들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저기 체육시설도 만들고 야. 이런 개념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총독부 건설 계획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만 좀 규모가 있는 건물, 근정전, 이제 경회로 같은 건물들은 총독부의 부속 건물로 써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이거는 존치시키는 남겨두는 방식으로 계획이 진행이 됩니다. 근정전이 사실 중심 건물인데 중심 건물이 아니라 조선을 상징하는 조선을 건물이죠. 상징하는 건물인데 그걸 부속 건물 정도. 부속 건물 정도로 쓰고 실제로 경회로는 나중에 연회장으로 많이 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박람회 때만 해도 뭐 1,490평이었잖아요. 네네. 1전시관이. 네네. 그게 들어설면 기존 거를 다 철거를 한 건가요?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광화문 우리가 들어가면 광화문 들어가면은 네. 이제 보통 조선시대 궁궐은 임금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 3개를 지나야 됩니다. 네. 광화문, 흥내문, 근정문을 통과해 근정전을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광화문이랑 가보면은 흥례문 사이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복 입고 셀카 찍고 이러는 맞죠. 거죠. 거기가 이제 매표소 네.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흥내문이. 예, 예. 근데 그 공간이 싹 밀려버렸기 때문에 흥내문 영역이 사라졌고 흥내문도 그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흥내문은 완전히 새롭게 지은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런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전 작업은 이제 별도로 움직이는 어떤 모양새라고 볼 수 있고 별도로 이제 그 총독부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는 뭐 누가 맡았나요? 당시 이제 조금 유명했던 사람한테 촉탁을 하게 되는데 당시 프로아시아계 독일이었던 게오르그 데 라란데라고 하는 인물한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이 게오르그 데 라란데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당시 대한제국을 상징하던 원구단은 헐고 지은 철도 호텔을 설계한 바가 있습니다. 철도 호텔? 네, 거기 호텔을 지었어요. 예. 대한제국의 상징 공간을 무너뜨리고. 원구단 있던 자리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데라란데 설계에 보면은 이제 당시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의 설계가 채택이 되는데 네. 완벽한 비례 대칭. 그러니까 딱 보면은 권위적이다. 얘는 빈틈이 없구나. 약간 부다페스트 호텔 느낌인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완벽한 그 대칭. 느낌 예. 그대로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식민지에 유행하던 건물 유행입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커다란 식민 지배 기구의 청사를 지어 놓으면은 그 식민 지배를 받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와, 쟤네들은 저렇게 큰 건물도 짓는구나. 위압감을. 위압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은 굴복을 강요하는 그런 느낌의 건물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건물을 짓는데 일본에 가면은 사실 이제 벽돌조로 지은 벽돌로 치장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건물을 벽돌로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는 벽돌로 지어서는 그 무게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네. 설계 변경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청독부 건물은 네. 석조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는 그렇구나. 콘크리트 건물인데 외장만 이제 화강석으로 치장을 했고 안에는 대리석으로 치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재는 어디서 공수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자재가 굉장히 많이 여러 그렇겠죠. 곳에서 소용이 되는데 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전부 다 한반도에서 조달을 합니다. 아, 우리나라 안에서 다.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압록강에 있는 낙엽송 16만 그루를 가져옵니다. 압록강에서. 네. 그러니까 거기 큰 나무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건물을 짓다 보면은 건물 기초를 다져야 되잖아요. 네. 그 건물 기초를 다지는데 이 낙엽송이 음, 들어간 것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아, 그 말뚝박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건가? 그렇죠. 아, 저희 얼마 전에 토목공학 박사님이 조선 총독부 건물에 뭐 10,000개 가까이 나무 말뚝이 박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뚝에 쓰였던 건물이 그러니까 예. 그 나무가 낙엽송이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그 그러니까 압록강에서 온 다른 데도 거구나. 쓰였겠지만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를 치장했고 내부의 주요 공간을 차지했던 화강암 같은 경우는 서울 창신동. 아, 예. 그래서 한 20만 덩이를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신동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계곡 같은 공간이 남아 있어요. 네. 석재를 채취했던 아, 절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대리석이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나는데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일대에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자갈모래는 한강에서. 한강에서. 네. 그래서 이 자갈모래를 광화문 안쪽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전차까지 설치합니다. 건설 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전차인 거죠. 총독부 지으려고. 네, 그리고 광화문 앞까지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석회석 같은 경우는 평양 원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 가져온 것들은 당시 이제 철근 정도, 요 정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그 자재 어떤 건축물에 쓰였던 재료들은 전부 다 한반도에서 조달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총독부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인부는 연인원 한 200만 명 정도 이른다고 하니까 연 200만 명.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인력과 비용이 전부 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우리의 어떤 자원들이 수탈당해서 만들어졌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제 완성하는 순간 뭐 영국의 뉴델리라든지 뭐 대만 총독부라든지 이런 것처럼 이 나라는 이제 이전과 다른 역사를 지닌 외부에 들어온 새로운 세력이 통치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아, 영국이 인도 뉴델리에 세운 것과 비슷한 상징이다. 그렇죠. 아, 이제 그런 느낌의 건물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러면 총독부와 그 부설 공간 합치면 그 면적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경복궁 전체 면적이 아까 이제 한 12만 평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총독부가 차지한 면적이 한 3만 평 정도입니다. 한 4분의 1 정도를 그 면적을 일단은 자기네가 총독부 영역으로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네네. 이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평은 2,115평인데 이게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연건평은 한 9,600평 정도가 되고요. 높이는 47.9m, 대략 한 50m.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정전이 한 23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그러니까 근정전이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근정전 안 보이겠네.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독부 건물이 있을 때 근정전에 몇 번 가봤는데 가서 보면은 앞이 꽉 막혀서 너무 답답한 느낌이 그렇죠. 예. 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을 공원으로 꾸민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 동쪽에는 야구장, 야구장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북쪽에는 테니스장, 아, 진짜로? 그리고 또 한쪽에는 400m 트랙이 있는 운동장을 만듭니다. 와, 상상이 안 가네. 근데 그 400m 트랙이 있는 운동장이 지금도 터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예요? 경복궁 주차장이요. 아, 그 위치에 400m 트랙이 그래서 경복궁 있었어요? 들어가면은 차들이 쭉 서 있는데 네. 이 공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 주차장을 꽤 넓게 만들어 놨네. 라고 하는 게 육상 트랙이었어. 네, 그게 조선 총독부 시절에 여기에 만들어 놓은 육상 트랙과 운동장이라고 보시면은 대략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더불어서 이때 이거 총독부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낡은 대문이 마음에 안 든다. 광화문. 는 논의가 있어서 이 광화문 철거 아, 광화문까지 없애자. 네,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을 철거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당시 대부분의 그 한국 사람들은 경복궁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왕이 광화문이 살았는데. 경복궁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아,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광화문을 철거한다? 네. 그러니까 앞에 막 안에 건물들이 헐리는 거는 우리가 몰랐다가 그렇지. 광화문을 철거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복궁이 없어지는구나. 아. 라는 심각함을 가지고 있을 때
유종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그 잡지에다가 에세이를 씁니다. 그래서 광화문이 사라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거는 민심이 흔들린다. 흔들린다. 예. 그러니까 당시 이제 총독이 발칵 뒤집혀서 이름이 유종렬이잖아요. 네. 잡아와라. 이 사람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뭐 문화유씨냐 어디 기계유씨냐 잡아와라. 어. 라고 했더니 일본 유씨였던 거죠. 야나기 무네요시. 아, 일본 사람이에요. 네, 미니학자이고 한국 그 미술품에 예.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리고 한국의 고유 문화를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아주 유명한 미술 사학자 같은 그렇습니다. 분이네요. 그러니까 예. 이 야나기 무네요시의 어떤 의견들이 또 언론들이 다시 이걸 재인용을 하면서 결국은 광화문 철거는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고 조선총독부가 그 앞에 신식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우리 전통의 건물이 있는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그 광화문을 옮겨버립니다. 우리나라 건축물들을 옮기는 게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동쪽으로 옮겨요. 지금 민속박물관 있는 입구 쪽으로. 광화문을요? 네. 그래서 옮겨놔서 예. 이제 나중에 이제 6.25 때 폭격을 받아서 그 일부분이 파괴가 되지만 예. 그래도 광화문은 일단은 그 전체 틀은 온전하게 보존된 채 옮겨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다시 옮겨온 건가요? 나중에. 나중에? 예, 해방 이후에 다시 옮겨왔는데 약간 조립식인가요? 그 그거 우리 어떻게 부재는 옮겨요? 우리 예. 부재는 다 헐어가지고 예. 흙만 빼내면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건축 보면은 네. A 장소에 있던 것들을 B 장소로 옮겼다. 이런 예가 많이 있고요. 네. 이게 안 좋은 데 쓰이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아까 경복궁 안에 있는 건축물들이 네. 일본이 볼 때 전시회를 할 때 좀 불필요하거나 네. 또 때에 따라서는 헐어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매각을 해요. 매각. 팔아버려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본에다가 그걸 옮겨가서 그래 일본에다. 그런 경우 있더라. 네, 예, 그래서 예. 예를 들어 세자가 머물던 자선당 네. 건물이 일본에 가서 불에 타서 없어졌다. 아. 이런 기록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광화문도 옮겨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그 야나기 무네요시 그 일본 분이 큰 역할을 했네요. 그분은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론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본 거네요. 문화적 광화문에. 가치를 보고 예. 더불어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약간 이제 비판적인 시선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뭐 안타까움, 슬픔, 비애 뭐 이런 것들로 한국의 미를 봤다라고 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어떤 부분에서도 객관적인 것들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때 한국의 처지를 보면은 여러 면에서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라도 보는 사람이 그때는 드물었다면 드물었지.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 또는 한국 문화 미술에 대한 어떤 애정 식견. 정도는 충분히 좀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 총독부 건물 관련해서 좀 바로잡고 싶은 오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3.1운동 당시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탑골공원을 나왔던 시위대가 네. 마지막 목적지로 삼았던 곳이 조선 총독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이며 조선인의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그럼 선언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본 총독부거든요. 조선 총독부, 일본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총독부까지 가요.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남산으로 갔습니다. 그렇지. 19년이니까요. 19년이니까. 근데 총독부 저기 경복궁 안에 세워진 건 그거는 언제죠? 26년.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 횟수가 26년에 세워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26년 이전에 총독부 관련 기사들은 네. 이 남산 총독부를 가리키는 거고 경복궁 총독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3.1운동은 결국 남산이 종착지였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익상 의사라는 분이 예, 계신데 예.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아, 예. 21년의 일입니다. 1921년. 그럼 그분도 남산에 남산이죠. 그런데 아, 가끔 그 어떤 방송이나 드라마 같은 데 재연을 할 때 네. 그 폭탄을 던진 모양이 그 남산에 있는 총독부는 나무 건물처럼 막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석조 건물로 지은 경복궁에다 폭탄을 던진 것처럼 묘사를 하는 것들은 네. 이제 그 시기상의 문제와 봐서 이제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김익상 의사의 의거는 남산 외성부의 총독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경복궁에 지어지던 이 총독부 공사가 또 중단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네, 설계가 이제 11년, 공사가 한 15년부터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네. 굉장히 긴 한 10년, 11년 정도의 그 건설 속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두 번 이 총독부 청사 공사를 멈춥니다. 언제였을까요? 1919년
아, 3.1운동. 그때 공사 중단. 잠시 중단. 예, 예. 그다음에 1926년 60만세 운동. 아, 60만세 운동 때 중단. 그러니까 이 총독부 청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공사가 중단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 지배기구의 상징이다라는 것들을 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자, 아예 뭐 영구 중단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예, 기어코 경복궁 안에 조선 총독부는 예,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하연 자리에 당시에 이제 1,560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면서요? 네, 이 1,560명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지 않아 소소한 보이기도 거.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총독부 건물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썼을 때 그 마당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 네. 한 10,000명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560명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라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사를 벌인 장소가 총독부 바깥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중앙홀 실내에서 홀에 1,560명. 홀에서 그건 많은 1,560명.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을 네.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잠시 이제 그 시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1923년에 이제 상냥식을 하고요. 1926년 10월 1일 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낙성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낙성식을 진행했던 10월 1일이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통치를 시작했다라고 선언한 날이에요. 그래서 10월 1일은 지금 우리에게는 국군의 날이지만 네. 일제강점기에는 시정기념일이라고 하는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에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성식이라는 게 일종의 뭐 준공했다. 중공 축하연. 근데 10월 1일 날짜를 맞춘 거예요. 그렇죠. 10월 1일에 날짜를 맞춰서 자신들이 예. 통치를 시작한 날에 예.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주비는 당시 총독이었던 사이토. 사이토. 그다음에 이제 그 초청한 사람들은 여러 뭐 이제 국내외의 사람들이 초청이 됐는데 예. 한국 사람으로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건 2명이 초청됐습니다. 궁금하다. 누구지? 한 사람은 널리 알려진 후작 박영효. 아, 박영효. 예, 왕실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면서 한때 독립운동가였지만 친일파로 변절했던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상징성이 깊은 대한제국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고위층이기도 하고 영향력이 많은 인물. 예. 그래서 박영효 후작을 초청을 하고요. 당시 이제 여러 곳에 그 한국 사람으로서 공무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대표로서 이제 현덕상이라는 사람. 현덕상. 을 총대라는 그러니까 대표라는 위치로 이제 초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현덕상은 이 자리에서 이제 축사를 했고 공식 행사 이후에 경회로에서 축하연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박영효는 조선 총독부 만세 삼창을 했습니다. 아, 에이. 우리 저기 민족 대표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경회로에서 조선 총독부 만세. 삼창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당시 1926년 10월 1일은 경성 서울 안은 축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화문에는 축하 휘장이 걸렸고 바깥쪽에 네. 그다음에 12시부터 2시까지 경회로에서 축하연이 펼쳐지는데 경회로에 망국기가 걸렸다고 합니다. 난 12시겠죠? 난 12시. 난 네. 12시. 예, 예. 그다음에 경복궁 상공에 이제 축포를 쏘아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오는 손님들 안내는 일본 기생, 조선 기생이 이제 차출돼서 왔었고 예. 기념 엽서를 만들어서 스탬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념 엽서들이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어떤 내력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반도 조선인을 지배할 새 총독부가 이제 등장했다라는 거는 일제의 지배와 침탈이 안정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전 왕조의 법궁, 경복궁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제 이 한반도의 주인이 새로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굴욕적으로 인식시키려고 하는 건축물이었다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막 그날 축포 소리 들리고 건물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50m나 되죠. 50m 되니까 이게 막 거대하게 서 있으면 그거 보는 백성들 기분은 또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너무 쓰렸을 것 같아요. 속이.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야 드디어 이제 일본이라는 그 위대한 나라가 우리를 통치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했겠지만 대부분의 그 한국 사람들 당시 이제 조선 사람들은 저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들에게 지배를 받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각인이 된 인식하게 거죠. 되는 각인하게 되는 비극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참고로 이제 뭐
총독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네. 1926년 10월 1일 단성사에서는 나온규의 아리랑 영화가 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게 우리 최초의 뭐 영화 아닌가요? 최초는 아닌데 네.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최초의 영화는 1919년의 의리적 구토라는 맞다. 영화가 이제 10월 27일. 그래서 영화의 날이 10월 27일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아리랑이 이제 개봉을 하면서 그게 공전의 히트를 하고 거기가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으로 일제의 침략, 식민지 지배를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칼럼을 쓸 때 네. 겉으로 드러난 영혼 없는 건물이 영혼을 가진 백성들의 외침을 이길 수는 없다. 아. 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1926년 10월 1일은 한쪽에서는 조선총독부 낙성식, 예. 한쪽에서는 단성사에서 나온규의 아리랑이 민족의 슬픔을 노래했다.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두 공간이. 그럼요. 한 1km 맞아요. 남짓 한 1.5km 이 정도 될 이거 것 신기하네요. 같습니다. 개봉일을 맞췄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조선 총독부와 함께 일제 침탈의 거점이 마련되는데요. 일제 지배의 상징이었던 새로운 총독부 독립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단 광복을 맞았을 때는 일제는 이 식민 지배의 상징 공간이 항복의 상징 공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45년 9월 9일 이제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네. 미국의 이제 하지 중장에게 제1회의실에서 항복 문서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로 볼 때는 한반도의 미군에게 항복한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조선 총독부 건물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고요. 네. 그래서 3년 동안은 이 건물을 미군이 씁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쓰다가 미군정이 물러나고 한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에 이제 이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제 미군들이 여기에 머물 때 야 건물 요거 뭐 크다, 홀이 크다, 캐피털 홀 이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쓰게 되는 중앙청이라는 이름을 여기에서 가져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중앙청이라는 말이 익숙하면은 연배가 있으신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썬킴 선생님 표현. 네, 그다음에 예. 중앙청이 처음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전히 지금 이제 밖에서 뛰시고 하면서 평소대로 생활을 하시면 예. 되는데 네네. 자, 그런데 이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 건물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건물이 규모가 커요. 그리고 이 정도 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건물도 없었고 또 위치 자체가 이렇든 저렇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곳에 예. 이 건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한국 정부에서도 이 건물을 국회의사당으로 단장을 해서 쓰게 되는 거고요. 국회의사당으로 썼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배를 받던 피압방 민족이 그 피지배 민족이 그 지배하던 공간을 활용했다라는 상징성은 그런 의미도 있긴 있네.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광복 이후에 저 건물 그대로 둘 거냐라는 논쟁은 계속해서 벌어졌고 네.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이거 헐어야 된다. 그래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헐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 건물을 대체할 다른 큰 건물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건물 허는데도 엄청 비용이 들어가요. 철거 비용. 철거 비용과 굉장한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저 건물을 허는 거는 이상이고 네. 저 건물을 놓아두는 것, 존치하는 것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아. 우리의 이상과 현실하고는 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예. 이해가 갑니다. 네, 예. 그때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뭐 국회 헌법 공포 이런 장면들을 저기 중앙홀에 이제 계단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양쪽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이제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들을 보는 장면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얼마 못 씁니다. 전쟁 나서. 네, 1950년에 그렇죠. 일단 이 건물을 인민군이 점령을 했다가 퇴각하면서 여기다 불을 질러요. 불을 질러요? 네. 예. 그러면서 이 건물은 폐허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석조 건물이지만 안에 불을 지르고 하면은 뭐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비어 있었고요. 당시 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로 돌아와서 네. 부민관,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 건물에다가 국회를 지금 옮기게 되고요. 지금 이제 국회는 부민관으로 예, 옮기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반도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로 옮깁니다. 그게 정부. 예,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반도 호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때 정부 청사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1961년까지 이 총독부 건물은 방치되어 있었다가 61년까지. 네, 이제 61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재건 최고 회의에서 네. 결정을 합니다. 사실은 박정희 위원장의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 수리하자.
아, 수리해서 쓰자. 나라가 쓰자. 그래서 1962년부터 수리해서 다시 쓰기 시작했고 예. 공식적으로는 정부 중앙청사. 그렇지만 아.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는 저건 중앙청, 캐피털 그래서 중앙청. 홀이라고 불렀던 건물로 쓰게 됩니다. 예. 그리고 1968년에는 이쪽에 가 있었던 광화문 동쪽에 가 있었던 다시 데려오고. 다시 데려옵니다. 네. 데려오는데 다만 이제 목조 건축물로 새로 짓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어렵고 번거로웠기 때문에 네. 석가래며 거기 들어가는 뭐 첨차 같은 공포 부재들이 있습니다. 목조 부재들이 있는데 네. 그 부재를 전부 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요. 아, 콘크리트로요. 네. 예. 그래서 한때 저 광화문을 볼 때마다 한동안은 저거는 나무 건물이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이다. 아.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바뀐 거죠? 지금은 다시 바꿨습니다.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청 시대,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시대에서 건물 이름이 바뀌어서 중앙청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지금 광화문 옆에 서울중앙청사도 있잖아요. 그건 70년대 다시. 그건 나중에 훨씬 그 더 뒤. 기능을 옮겨간 거죠? 일부 기능을. 일부 기능을. 네. 네. 근데 아까 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이던 시절 얘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중앙청으로 있다가 다시 옮긴 건, 그 그렇죠. 기능을 옮긴 건가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중앙청으로 쓰는데 네.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 시절에는 역사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70년대 중후반 지나면서 야 우리가 총독부 건물을 써야 되냐? 그리고 그 경복궁도 망가뜨린 거 아니야?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네네. 그러면은 야, 지금 있는 정부가 그럼 총독이 있는 정부야? 요런 뉘앙스까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민주정부인데 우리는 민주국가인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예. 마침 이때 그때 그 정부 청사 분산 정책이 일어나면서 과천 종합청사가 완공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과천에 종합청사가 완공이 되니까 정부 청사를 여기 지금 서울에 있는 종합청사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그 곳이 또 이제 일부 종합청사로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과천청사, 대전은 이제 조금 뒤에 있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옮기는 게 가능해요. 중앙청으로 안 둬도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허는 게 문제다라는 판단을 했고 또 한편으로 아깝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건물 자체가? 네,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서양식 건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건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짜 상하이라든지 난징이라든지 뭐 칭다오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큰 서양식 건물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규모만 놓고 보면은 얘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를 그럼 지배기구인 정부, 그러니까 총독부 건물을 정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다른 용도로 쓰자라고 하는데 그때 가장 빈약했던 게 뭐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지금 민속박물관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그 경복궁 안에 예, 그 예. 들어가면 동쪽에 있는 민속박물관. 예. 네, 그래서 그 건물에 수장고도 필요하고 여러 부분도 필요한데 그거를 여기로 옮기자라고 아, 그랬구나. 하면서 예. 1993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1983년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1986년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중앙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다시 이름을 갈고 그러네요.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이때 예. 이제 제가 몇 번 가신 가봤었는데 거고. 예.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1층, 2층, 3층 지금도 그 공간에 있었던 유물의 위치나 네. 아니면은 그 분위기까지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네. 제가 당시 서양의 커다랗다는 미술관들을 그때는 아직 못 가봤을 때입니다. 루브르든 메트로폴리탄이든. 근데 나중에 철들고 메트로나 루브르나 아니면 대형박물관 갔을 때 건물 규모만 놓고 보면은 이 총독부 건물이 크게 밀리지 되지지 않습니다. 않는구나. 네, 굉장히 근데 동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해서 이제 찾아가는데 맵 놓고 찾아가는 게 어려움이 있는데 네. 사실 루브르도 굉장히 가면 복잡하고 어려운 네.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네. 아, 그런데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문제 제기를 하죠. 아니 우리 민족의 정신 얼이 깃든 게 문화유산인데 그거를 총독부 건물에다가 전시를 한다고? 보관을 한다고? 그것도 좀 그래. 라는 게 이제 1차 문제였고요.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그 건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서울 전체 분위기를 압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외신 기자 같은 사람들이 뭐 여기는 서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브리핑을 할 때 네. 그 장면에 백으로 잡히는 뒤로 잡히는 게 그렇죠. 만약에 예. 조선정통부 청사라면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이야 뭐 검색이 좀
쉽지만 그때 검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저게 한국의 상징이구나. 저게 한국의 상징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네.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국가라는 인식을 맞아요. 예.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에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87년, 88년을 넘어서면서 우리 역사 올바르게 정리를 좀 해나가자. 그래 뭐 친일파도 청산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기념관도 이때 만들어지잖아요. 예. 이런데 조선총독부청사가 떡하니 경복궁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야, 이런 복합적인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 철거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 예. 지금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러지만 당시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 누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결단을 아무도 못 내린 상황에서 이제 몇 년이 흐르는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결단의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YS 김영삼 대통령이 예. 1993년 4월에 총독부 건물 철거를 전격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래.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새로 지어 옮기는 것으로 결정하자. 한때 이제 이 건물을 이전해서 식민사 박물관으로 쓰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헐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거나 그렇죠.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 약간의 시간차는 있어요.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짓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죠. 지금 용산에 있는. 예, 예. 그래서 이 격차가 한 10년 정도 아. 나서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이 한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역할을. 쓰였던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1995년 광복절에 기념비적인 첨탑 부분을 해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그 요새 가장 높이 나오는. 쇼츠에 많이 뜨는. 그런가요? 그거 아닌가? 첨탑 제거하는 네, 거. 첨탑을 예. 제거하는. 예, 그렇지. 네, 그래서 저 첨탑을 제거하는 게 일종의 머리를 뚝 잘라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체를 하고 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조금 더 지나서 1996년 11월에 완전히 이제 철거를 하게 돼서 빈 터로 남게 폭파시키는. 그렇죠. 그거. 예. 그리고 이제 1998년 8월 달에는 그 건물을 이제 해체하고 일부 부재가 남아있잖아요. 아까 첨탑 부분 포함해서. 네. 그거는 독립기념관 영역에 철거부재 전시공원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네. 근데 그 공간을 밑으로 팠어요. 밑으로 팠어요? 예, 왜냐하면 평지에다가 이렇게 첨탑을 올려놓으면 우러러 보게 되잖아요. 아. 그거를 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형극장처럼 파서 예. 그 안에 내려놔서 그래서 평지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다보게끔. 예, 예, 예. 이제 그런 의미로서 철거부재 전시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 광화문 뒤에서부터 흥내문 그다음에 근정문 바로 앞까지 이어졌던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을 완전히 해체하게 되고 사실은 이 시기에 동시에 진행된 게 경복궁 복원 사업입니다. 같이 그러면서 추진됐구나. 흥내문도 예. 다시 짓고 저쪽으로 가 있었던 영재교도 옮겨오고 네.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화문 지나서 흥내문 지나서 영재교 지나서 근정문이라고 하는 일목요연한 우리가 알고 속 있는 시원해요. 궁궐의 모습과 더불어서 그 뒤에 백악이 있고 인왕이 있는 예. 그런 어떤 너무 서울의 잘생긴 모습들. 데예요, 저기가. 진짜. 그렇죠. 잘생긴 공간인데 맞아요. 되게 앞머리 같은 걸로 일단 덮어놨었어 그렇죠. 그동안. 예. 그 만약에 예. 지금 캐대원이 그 총독부 건물이 있을 때 나왔으면은 거기서 가장 눈에 띄었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것도 좀 저기 산 보이고 저기 기가 막힙니다, 저게. 맞습니다. 예. 근데 요새 막 한국인이라면 속 시원해지는 영상하면서 그 폭파 장면 많이 돌고 이러는데 네. 그때 보면은 이제 강점기 때를 사셨던 어르신들 막 펑펑 우시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거 철거된다고 얘기했을 때 일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아, 예. 그 한 1, 2년 앞두고. 예. 그러니까 철거 선언하고 한 1년 정도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의외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건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주장했던 건축학 쪽에서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역사학에서도 약간 그 조금 아픈 역사의 흔적도 남겨둬야 된다. 그것도 역사다. 네,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공식화된 거는 1990년대 중반이긴 하지만 근데 그 어떤 원시적인 모습에서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옛 흔적을 계속 없애면 되겠느냐라는 논의가 있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제 강점기의 흔적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천, 군산, 목포, 부산 그리고 서울 인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흔적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네. 다만 그런 건물과 조선 총독부 청사는 좀 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아픈 역사의 흔적, 총독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건물이기는 하지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내내 중심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든 저렇든 대한민국이 수립한 이후에도 광화문 일대하고 그 뒤에 청와대까지 연결된 공간, 그다음에 그렇죠. 한국의 궁궐들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고려해 봐도 적절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논쟁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픈 역사도 남겨놓아야 되지만 그 아픈 역사가 다른 역사를 찍어 누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좀 와닿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한 나라의 중요 역사가 축적되는 공간에 특정 시기가 영원히 점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그러네. 그러니까 거기는 조선도 있고 네. 일제강점기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는데 그걸 일제강점기가 조선과 대한민국 앞뒤를 점유하고 있어서 마치 그게 전체 역사의 또는 상당수의 역사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앞에 500년과 그렇죠. 그 계속 서 있었다면 뭐 언제까지 또 뒤를 가릴지 모르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철거 덕분에 광화문 광장, 경복궁 청와대로 이어지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러니까 산과 어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어떤 우리만의 독특한 도시의 모습들도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이 건물의 철거는 저는 지금도 이제 그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력 속을 좀 염두에 두고 경복궁을 가서 보면 그리고 네. 이제 저처럼 그게 중앙청이던 시절,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이던 시절, 그래서 중앙청이던 시절에는 경복궁을 볼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는 그 관료들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네. 관광객들은 지금 그 건축문 있는 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건축문, 예. 예, 그럼 들어오게 되면 동문이죠, 동문. 거기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사생대 했을 때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그렸어요. 학창 시절에. 네, 학창 시절에 그게 거기에 어울리는지도 모르고 예, 예. 뭐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잡지사를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국립중앙박물관에 네. 있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로 그러니까 그 행각을 뚫어가지고 뚫고 동쪽을 뚫어서 근정전으로 갑니다. 그럼 근정전으로 가면은 와 근정전 멋있다 이러고 딱 보고 딱 뒤돌아서면은 어마어마한 그림자가 제 앞을 가리고 예.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옆으로 또 빠져나가면 경회로 영역. 거기까지가 관람 영역이고요. 경회로에서도 앞으로 못 가요. 왜냐하면 그 뒤에 청와대가 있어서. 극히 제한도 있었네. 극히 제한된 경복궁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가을이 오면은 이제 듣는 노래들이 있는데 갑자기요? 예. 가요 속으로 해서 나오나요? 뭐 가요 속으로는 또 많이 나와요. 예. 광화문 연가. 많이 나오지 음악 예. FM에서. 그래서 제 이 광화문 연가를 들을 때마다 예. 납득이 안 되는 게 경복궁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덕수궁 돌담길 정동. 덕수궁 돌담길에. 이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유를 추정해 본 결과 네. 광화문 내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광화문 내거리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검문 검색을 당합니다. 미국 대사관 있고 정부종합청사 있고 중앙청 있고 하니까 현실이 이게 반영됐네. 88년에 만들어지니까. 근데 뭔가 궁궐에 돌담하면은 생각나는데 네. 창덕궁은 당시 제한 관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창경궁은 당시 창경원에서 변화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없고 경희궁은 털어 남아 있을 때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궁궐의 돌담을 이렇게 쭉 걸었을 때 분위기가 나는 데가 덕수궁 돌담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은 광화문 연가인데 예. 노래에 들어가 있는 가사에 광화문 내거리 한번 나올 뿐 나머지는 전부 다 정동 일대에 눈 내리는 어떤 풍광들을 묘사를 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래를 지금 이제 사람들이 듣는다면 네. 아니 광화문 연가면 광화문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건축문으로 가든 서쪽으로 영춘문으로 가든 해서 그 북쪽의 신문문까지 얼마나 예쁜 길들이 있는데 그렇죠. 왜 그 길은 묘사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네.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조선청독부 청사 철거를 통해서 이제 서울이 이제 본래 모습을 찾았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뭐 더 꾸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현재 있는 모습 속에서 잘 가꾸고 이제 어떻게 보면 후손들에게 전달해주면 또 그들이 알아서 잘 또 갖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복궁 한가운데 서 있던 총독부 건물, 그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 지금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로 이어지는 길이 열려 있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